수능완성 251쪽에 실린 박일로의 사제곡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사제곡이라는 작품은 가사 장르예요. 이 사제곡의 제목에 있는 사제의 뜻부터 먼저 얘기를 할게요. 한자를 보지 않으면 사제지간, 스승제자 이런 걸 떠올릴 수 있는데 전혀 관계가 없고 사제곡의 사제는 경기도에 있는 어떤 지명입니다. 작품의 작가인 박일로의 친구 이덕혁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오성과 한음 아시죠? 거기에서 한음이 바로 이덕형이거든요. 박일로의 친구인 이덕형이 관직을 떠나서 은거하던 곳이 바로 사제였어요. 그래서 은거 가사의 느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제곡에 대해 알아둬야 할 거는 이 작품은 가사, 그러니까 교술갈래거든요. 교술갈래는 수필을 떠올리면 쉬운데 대부분 이 작가의 삶과 가치관을 노래하는 장르가 바로 교술갈래예요. 그런데 이 작품은 조금 특이한 것이 박인로가 자기의 친구인 이덕형이 사는 이 사제라는 곳에 가서 그 사제의 주변 경치와 이덕형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그런 노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작품은 이덕형이 부른 가사라고 봐도 무방해요. 그러니까 박윤로가 이덕형의 입장에서 그 이덕형의 삶과 가치관을 노래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화자가 이덕형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좀 더 작품 이해가 수월해요. 물론 우리는 문학 작품을 볼 때 화자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화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실제 그 화자가 이덕형인지 박일로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외적 증거가 주어질 수 있으니까 참고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메모에 이덕형의 삶과 가치관, 인품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정도로만 메모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이 작품의 작가인 박일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 박일로는 조선시대의 무신이고요. 가사의 대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길고 어려운 작품을 많이 썼어요. 조선시대 사대부답게 박일로의 작품에는 유교적 가치관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고 이 작품에서도 역시 충이라든지 효와 같은 유교적 가치관이 많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조선시대의 많은 사대부가 그러했듯이 한가로운 삶에 대한 로망이 있었어요. 이 작품도 이덕형의 은거하는 곳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한가로운 삶에 대한 지향이 드러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박일러 작품의 특징은 한자어가 굉장히 많아요. 굳이 풀었을 말도 전부 다 한자어로 썼기 때문에 정철의 가사와는 달리 현대어 해석 자체가 굉장히 관건이 됩니다. 현대어 풀이가 관건이라는 거는 사실 현대어 풀이만 되면 사실 문제가 어려울 게 없다는 얘기기도 해요. 그래서 현대어 풀이와 연결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1행부터 해석과 설명을 시작하도록 할게요. 어리고 졸한 몸에 고전시가에 어리다는 어리석다라는 거 이제 잘 알고 있어야 되고요. 어리석고 졸함, 못난 이 몸에 이 화자의 몸을 말하는 거겠죠. 화자가 등장한 거고요. 어리석고 못난 이 화자에게 임금의 총애가 지극하다.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유교적 가치관, 그 중에서도 흉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첫 줄부터 그 가치관이 드러났고, 자기가 어리석고 못났다는 거는 자신에 대한 좀 겸손한 표현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되고, 그럼에도 나를 이렇게 챙겨준 임금에게 너무 감사하다. 임금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힘을 다한 나랏일을 죽여야 말려 여겨. 힘을 다했던 이 나랏일을 죽어야 그만두려고 여겼는데 숙야 비해 밤낮으로 게으름 없이 일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밤낮으로 게으름 없이 일해서 밤을 잊고 생각하니 밤을 잊고 생각한 거는 뭘 생각한 거냐면 바로 나랏일이에요. 이 나랏일을 죽어야 그만둘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아침부터 일어나서 밤낮으로 일하면서 밤을 잊고 내가 계속 나랏일을 생각을 한다. 나라를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드러난 화자의 정서, 우국지정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나라를 걱정해서 밤낮으로 일하고 있으니까요. 자기가 그렇게 밤낮으로 일해 왔는데 그 다음 사행을 볼게요. 관솔의 현불로라고 했어요. 관솔의 현불로 일월명, 해, 달, 밝을 명자거든요.
우리 고전시가에서 1월은 임금을 많이 뜻해요. 임금의 밝을명, 빛난이니까 1월명은 임금의 덕을 말합니다. 그러면 관솔의 현불은 뭐냐면 관솔은 이렇게 불을 피우는 일종의 나뭇가지, 장작 같은 걸 떠올리면 돼요. 그래서 이 관솔의 현이라는 거는 이렇게 좀 허접하게 떼운 불로 저 덕을 내가 도울 수 있냐 이런 뜻이기 때문에 자신의 부족한 능력을 좀 비유적으로 말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런 거 서리적 표현인 거는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음 행, 또 이제 한자어가 나오는데 시위 반식, 그러니까 재주 없이 벼슬을 지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해석을 하면 내가 재주도 없이 벼슬을 몇 해나 지냈는가 라고 또 묻고 있어요. 내가 능력도 너무 허접해서 임금을 도울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재주도 없이 지금 이 관직에서 몇 해를 보내고 있는가?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의 결론이 바로 다음 줄입니다. 늙고 병이 들어 해골을 빌리실세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많이 나오는 표현은 아닌데 그 당시에 어떤 일종의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어떤 뜻을 지닌 관용적 표현이냐면 벼슬을 물러나다. 제가 이제 이 관직을 관두겠습니다 라고 임금한테 얘기를 할 때 해고를 빌리려 한다 이런 관용적인 표현을 많이 썼다는 거죠. 그래서 내용을 지금까지 내용 정리해보면 내가 나라를 많이 걱정을 해서 밤낮으로 열심히 일을 했지만 내 능력이 부족해서 임금을 도울 수 있을지 모르겠다. 내 몸이 늙고 병들었으니 이제 벼슬을 물러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용상 여기 정도가 서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끊어서 내용 정리를 해보면 글의 제목인 사제에 오기 전의 사연인 거죠. 그러니까 벼슬에서 물러난 사연을 얘기를 하면서 이 작품을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됐으면 다음 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사에 해당하는 부분 세 줄 한꺼번에 읽어볼게요. 한수, 한강이죠. 한강 동쪽 땅으로 물을 찾고 산을 찾아. 자, 지금 벼슬을 물러났으니까 이제 관직에서 물러나 노년을 보낼, 은거할 곳을 찾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용진강 거슬러 올라 사제 안에 돌아드니 드디어 제목인 사제가 나왔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지명이라고 했고요. 이 화자, 그러니까 이덕형의 은거지입니다. 사제에 지금 도착을 했으니까 이 사제에 대한 얘기를 지금부터 할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제1강산이 임자 없이 버렸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제1강산이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바로 사제를 제1강산이라고 표현을 한 거죠. 임자 없이 버려진 제1강산이다라고 했으니까 여기에 드러난 화자의 태도, 예찬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사제에 대한 예찬이 지금부터 쭉 이어질 건데 우리 고전시가에서 이런 자연예찬 흔하잖아요.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세 줄도 한꺼번에 읽어볼게요. 평생 몽상이 오라하야 그렇던지 평생 몽상 그러니까 내가 한평생 꿈꾼 생각이 오래되어서 그랬던지 아주 긴 시간이어서 그랬는지 수강 산색이 옛 낯을 다시 본 듯하다. 수강, 물빛과 산색, 산의 빛깔이 그러니까 강과 산이 옛 얼굴을 다시 본 듯하다. 뭐 이해가 되나요? 여기에서 평생 꿈꾼 생각이라는 게 뭐겠어요? 아름다운 자연에 응거하는 삶, 이런 거를 양반들은 평생 동안 꿈꾸잖아요?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에서 사는 것을 아주 아주 오래 생각해서 그랬는지, 이 수상광색, 산색, 아름다운 이 산과 물이 옛 낯을 다시 본 듯이 그만큼 익숙하다, 너무 친근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 줄도 무정한 산수도 유정한 듯 보인다. 정이 없는 산수, 그러니까 살아있지 않은 산수가 유정한 듯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보인다. 너무나 나한테 약간 친구처럼 익숙하고 친근하다. 이 자연이 뭔가 내가 꿈에서 봤던 것 같아. 내 상상 속 그대로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줄 볼게요. 백사 정반. 한자가 계속 어렵죠. 백사. 흰 모래 정반.
깔린 물가, 그러니까 흰 모래가 깔린 그런 바닷가 생각을 하면 되는데, 낙하는 노을을 말합니다. 저녁에 지는 노을. 그 노을을 빛이 띠고, 그러니까 지금 바닷가에, 흰 모래 바닷가에 노을이 이렇게 촥 비쳐 있는, 띠다잖아요. 노을이 촥 떠 있는 그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상상이 되시죠?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면 가사는 이해가 좋고요. 3355 섞어놓는 저 백구야. 고전 시가에서는 꼭 새 한 마리씩 등장하잖아요. 여기에서 백구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볼게요. 그 다음 줄에 뭐라고 했냐면 너다려 말 붙자 하니 너가 누구죠? 갈매기죠. 그러니까 갈매기를 지금 의인화하고 있는 거 알겠죠? 너한테 뭐 좀 물어보려 한다. 놀래지 말고 내 얘기 좀 들어봐라. 말을 건네고 있어요. 뭐라고 말을 건넸냐면 이 명구승지 뜻은 경치 좋은 이름난 곳. 여기 해석에 나와 있으니까 연결해서 보면 되고요. 경치 좋은 이름난 곳. 뭐를 가리키는 거겠어요? 바로 지금 예찬하고 있는 자연대상 사제를 말하는 거겠죠. 이 경치 좋은 이름난 곳을 어디라고 들었느냐? 야, 갈매기야, 여기 너무 아름다운데? 이 명구승지는 도대체 어디야? 이름이 뭐야? 그만큼 이곳이 아름답고 마음에 쏙 든다는 얘기를 백구한테, 즉 갈매기에게 말을 건네는 형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표현 방법을 사용해서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만큼 사제의 아름다움을 예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백구는 자연물이잖아요. 자연 속에 있는 자연물인데 걔한테 이렇게 말을 걸고 걔를 의인화했다라는 것은 여기에서 화자의 자연 친화적 태도를 엿볼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죠. 선생님이 표현 방법은 핑크색을 하는데 파란색으로 썼지만 말을 건네는 표현 방식, 의인화 쓰인 거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 줄 볼게요. 그 다음 줄은 한번 쭉 눈으로 살펴보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를 보겠습니다. 고전 시가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 방법이에요. 뭐뭐 하니? 아닌게요. 뭐뭐 하니? 아닌게요. 우리 이런 걸 뭐라고 얘기를 하죠? 표현 방법부터 정리하고 넘어가면 비슷한 문장 구조의 반복, 비슷한 통사 구조의 반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꼴이 비슷한 문장이 계속 반복이 돼서 운율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뜻이 뭔지 볼게요. 첫 번째부터 볼게요. 벽파 이런 건 알아둬야 돼요. 푸른 물결이거든요. 푸른 물결이 양양 이게 클량이니까 푸른 물결이 넘실대니 위수랑 이천은 뭐냐면 위수는 강태공이라는 사람 예전에 중국에서 낚시를 즐기고 유유자적하면서 살았던 아주 조선시대 사대부들한테 로망 같은 사람이 있어요. 강태공이 낚시하던 강이에요. 그러니까 지명인 거죠. 그리고 이천은 정이라는 사람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역시 중국에서 유유자적하는 사람인데 그 정이라는 사람이 살던 곳이에요. 둘 다 지명입니다. 그냥 지명이 아니라 뭐겠어요? 아주 아름다운 중국의 자연 명소겠죠. 저 푸른 물결이 아주 넉넉하니까, 넘실대니까 그 중국의 아름다운 자연 명소 같아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충만, 충만은 산이 울울하다, 산이 우거지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산이 울울하니 우거지니 부춘기산 아닌게요. 자, 이것도 이제 감이 오죠. 사실 뜻 이거 하나 정도만 봐주면 꼴이 비슷하기 때문에 감이 오면 돼요. 부춘이랑 기사는 뭐냐면 소부허유는 진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정철 작품에도 나오는데 역시 중국에서 자연 속에서 응거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살던 곳 역시 아름다운 중국의 자연 명소를 말합니다. 아, 물도 푸르고 그리고 충만, 우르하니 산도 아주 우뚝 서가지고 그 중국의 아름다운 명소들 같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임심, 수풀이 심 깊다. 산이 아주 깊고 로흑, 길이 어둡다. 산이 깊고 길이 어두우니 회용, 운곡 아니던가. 자, 이것도 뻔하죠. 지명일 거거든요. 여러분이 알 수 있는 주희라는 중국 사람이 살던 곳, 역시 중국의 자연 명소입니다. 마지막, 천감, 토비하니, 천감은 천은 네 천자거든요.
샘이 달고, 그러니까 샘이 아주 달다는 것은 아주 뭐 상태가 좋다라는 거겠죠. 샘이 달고 토비는 흙은 아주 비옥하니 이 사제라는 곳은 샘도 좋고 땅도 좋으니 이원 반곡 아닌가. 이원이라는 건 사람 이름이에요. 역시 이원이라는 중국 사람이 살던 중국의 명소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꼴을 보면 왼쪽에는 지금 사제의 아주 아름다운 자연을 묘사를 하고 있고요. 뭐 산이 푸르르고 뭐 숲이 깊고 길이 어둡고 사제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니 여기 위수부터 반고까지 중국의 명소와 같다라고 일종의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아름다워서 아주 그런 나의 로망인 중국의 명소들 같다. 너무 좋아. 여기 너무 마음에 들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용된 표현 방법, 중국의 명소에 비유했다는 거, 그리고 아까 전에 먼저 얘기했던 비슷한 문장 구조를 반복했다는 거, 두 가지 알아두시면 되고요. 우리 문제에는 이런 표현 방법과 효과가 같이 선지에 나오잖아요. 비슷한 문장 구조를 반복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운율이 형성되는 효과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반복은 늘 두 가지예요. 운율 형성 아니면 강조, 의미를 강조하고 있을 겁니다. 이런 표현 방법을 활용해서 강조하고 싶었던 거, 그만큼 중국의 지명을 이렇게나 계속 열거한 거는 그만큼 사제가 아름답다. 중국의 명소만큼이나 아름답다. 역시 사제에 대한 예찬적 태도를 강조하기 위해 계속 4번이나 이렇게 반복을 한 거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어서 볼게요. 배회사학하되 암호된 줄 내몰래라. 배회사학의 뜻은 오른쪽에 나온 것처럼 배회하며 생각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내가 배회하면서 생각하면서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니까 암호된 줄 내몰라라. 여기가 어디인지 모르겠구나. 지금 앞에 사제의 경치를 이렇게 감상하고 감탄하고 예찬을 하면서 계속 지금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애지청란, 청향이 우국하야. 애지청란의 뜻은 언덕 위에 풀과 강가의 난초라는 뜻입니다. 이것도 역시 그냥 자연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 자연의 모습이 청향, 맑은 향이 우국하야 여기저기에 서려 있어. 원근이 이어져 있고 멀리 그리고 가까이까지 쭉 퍼져 있고, 지금 청향은 푸른 향기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온갖 풀향이 원근으로 여기저기 뿜어내는 장면을 감각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청향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에는 후각적인 심상이 드러나겠죠. 그 다음 볼게요. 남간 동계, 남쪽의 시내와 동쪽의 계곡에는 낙화, 떨어지는 꽃잎들이 가득 잠겨 있거늘. 감각적으로 상상이 되죠. 풀향기가 여기저기 나고 여기저기 꽃잎이 아름답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에 부분이 그런 자연의 모습에 대한 예찬이었다면 이제 화자의 의식, 가치관, 생각 이런 것들이 드러날 거거든요. 형극부터 읽어볼게요. 형극을 헤어들어 초옥수간 지어두고, 형극은 가시덩굴이거든요. 가시덩굴을 헤쳐서 그 사제에서 더 깊숙이 들어가 보니까 거기에서 자기가 뭘 했대요? 초옥수간을 지어두었대요. 이거 여러분이 처음 보는 단어라도 이제 고전식을 좀 공부했으면 감으로 와야 돼요. 초는 초가집 할 때 초자고 간은 집 간자죠. 그러니까 우리 고전시가에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작고 소박한 초가집을 말해요. 뭘 의미하겠죠? 자연 속에서의 논의는 소박한 삶. 우리 4글자로 안분지족 들어봤죠? 안빈낙도의 가치가 드러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가난하지만 비록 화려한 집은 아니지만 소박하게 사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익숙한데 그 다음 행에 어떤 가치관이 나오나 볼게요. 핫바를 매시고 종효를 하려 여겨. 지금 이 효라는 한자를 알 텐데 굉장히 중요한 주제의식 중에 하나예요. 일단 핫바부터 볼게요. 핫바는 학의 깃털이거든요. 학의 하얀 깃털. 이거는 일종의 비유적인 표현인데 흰머리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흰머리를 가진 사람, 즉 핫발은 노부모,
늙은 부모를 나타내는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늙은 부모를 그 초가집, 소박한 초가집, 자연 속의 초가집에서 모시고 자기가 뭘 하려고 하냐면 종효를 하려 한다. 즉, 효도를 하려고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우리 충이라는 유교적인 가치관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효라는 유교적 가치관이 드러나고 있어요.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를 한 부분은 하자의 가치관이 드러나는 부분에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둘 다 중요한 단어였고요. 그 다음 행 읽어볼게요. 원거 원처, 이리저리 자리를 찾으니 어떤 자리겠어요? 그 산속에 지을 초옥수관을 지을 부모님을 모시고 살 그런 장소를 찾는 거겠죠. 차강산지 임제로다. 차강산지는 아름다운 산과 강, 그러니까 자연을 말해요. 내가 원거 원저 돌아다니면서 드디어 자리를 찾으니까 내가 자연의 임자, 주인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전 시가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개념이에요. 내가 자연의 주인이다 라는 말이 굉장히 다양한 표현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런 내가 자연의 주인이다 라는 표현에서 드러나는 정서, 만족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자연 속에서의 삶이 너무 좋아. 여기가 내 집이야. 내가 여기 주인이야. 하는 만족감의 정서인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아주 흔한 표현, 고전 시가에 많이 나타나는 표현이 나와요. 볼게요. 삼공불환 차강산의 뜻은 밑에 나와 있기는 한데, 삼정승, 뭐 영의정, 좌의정 같은 삼정승 같은 높은 벼슬을 말해요. 그 삼정승 같은 높은 벼슬을 준다고 해도, 나한테 준다 해도 자연과 바꾸지 않겠다. 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세속적인 벼슬과 대비를 해서 자연의 삶을 예찬하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것도 이 작품에 드러나는 중요한 주제의식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자연에 와서 집도 짓고 이렇게 만족스럽게 살고 있으니까 삼정승 같은 벼슬이 자연보다 못하다라는 걸 내가 오늘에서야 알겠네. 너무 좋아. 라고 역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죠. 계속 볼게요. 어지러운 구로와 구로는 갈매기와 해오라기, 그리고 미록은 고라니와 사슴을 말해요. 둘 다 자연 속에서 논이는 짐승들, 동물들을 말하죠. 이들을 자연 속에서 이렇게 뛰어다니는 그 많은 동물들을 내 혼자 거느려 가축으로 삼았거든. 그러니까 우리 고전 시가에 뭐 낚시한다 이 정도 개념으로 생각하면 돼요. 그냥 자연 속에서의 즐기는 삶 정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엔 값 없는 청풀명언, 값 없는 공짜인 그 청풍명언, 자연은 이거는 자연을 대유하는 굉장히 흔한 표현이니까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절노 내 것 되하시니 내 것이 됐다. 앞에서 나왔던 내가 자연의 주인이다 라는 관념이 또 나오고 있어요. 자연 속에서의 삶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고요. 두 줄을 한꺼번에 볼 건데 지금 북이라는 단어가 3번 나와요. 남과 다른 북이를 내 한 몸에 내가 가졌다. 이 북이를 가지고 저 북이가 부럽겠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똑같은 북인데 선생님이 어떤 건 동그라미를 치고 어떤 건 세모를 쳤는데 감이 오시죠? 내가 이 한 몸에 가지고 있는 내가 드디어 성취한 이 북이는 의미하는 게 뭘까요? 앞에서 내가 자연 속에서의 삶에 대한 만족감을 계속 노래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의 북이는 자연을 즐기는 삶을 말합니다. 자연을 즐기는 삶. 그거를 북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남들은 부귀경망을 쫓는데 그것보다 더 좋기 때문에 남과 다른 북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다음 줄에 이 북이, 그 남과 다른 북이인 자연을 즐기는 삶을 가지고 저 북이, 남들이 진짜로 막 밖에서 쫓고 있는 북이니까 이거는 어떤 세속적인 욕망, 세속적인 부귀공명을 말하는 거겠죠. 내가 그런 세속적인 공명이 부럽겠느냐 서리적으로 되묻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저런 세속적 부귀공명이 부럽지 않을 만큼 나는 자연을 즐기는 삶이 너무도 만족스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도 지금 표시를 할 건데 되게 중요한 표현 방법이 나와요. 앞에 우리 삼공불안 차강산에서 이 삼공도 삼정승 같은 벼슬, 어떤 세속적인 욕심을 의미한 거라서 부정적으로 보는 거잖아요. 그게 부럽지 않다, 자연보다도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이렇게 세속적인 욕망을
부정적으로 표시를 하고 자연 속에서 논의는 삶을 긍정적인 지향점으로 대조해서 표현을 하는 거. 즉, 자연, 세속의 구조를 만들어서 이것을 이분법적으로 대비하는 거. 이 방법은 조선시대의 양반 사대부 가사에서 굉장히 많이 드러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도 익숙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연과 세속의 이분법적 대비 혹은 대조를 통해서 자연 친화적인 가치, 자연 속에서 사는 삶에 대한 예찬, 그런 가치관을 강조해서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삼공, 세속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세모를 치고 시작을 하시는 게 아주 좋습니다. 그 밑에 줄도 계속 읽어볼게요. 나는 그런 세속적 부귀공명에 부럽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요. 내가 그 부귀공명이 부러운 줄 모르니까 사귈 줄을 알겠느냐. 그 부귀공명을 따르겠느냐. 부럽지도 않고 따르지도 않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흥진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표현이죠. 홍진은 붉은 먼지라는 거고 세속의 더러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속세, 욕망 이런 것들을 표시하는 단어고요. 홍진도 멀어가니 세사를 듣볼소냐. 그 속세가 나한테서 점점 멀어져 가니까 세상 사는 일이 내가 듣고 볼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나는 세상 일을 듣지도 보지도 않는다. 관심도 없고 나는 점점 멀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역시 서리적인 표현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화개염락, 화개염락은 꽃이 피고 잎이 진다라는 뜻인데 꽃이 피고 잎이 지지 않으면 어느 절, 어떻게 내가 계절을 알겠는가? 이 말은 별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세속에를 하다 보니까 꽃이 피고 져야만 계절이 흐르는 것을 알 수 있다. 자연을 통해서야만 내가 계절을 안다. 그만큼 자연의 순리에 따른 자연 순리적 삶을 살고 있다라는 얘기 정도고요. 중은암, 쇠북소리. 중은암은 암 이름이고요. 암자 이름. 쇠북은 종소리예요. 쇠북소리는 종소리. 중은암의 종소리가 곡풍에 섞었노라 바람결에 섞어서 들려서 매창에 이르르니 매화핀 창문에 이르거든. 자, 이 부분에 청각적 심상 들어간 거 체크할 수 있겠죠? 지금 바람 소리가 들리는 자연을 다시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낮잠을 갖게야 병목을 열어보니 병목은 병든 눈 그러니까 자신의 늙음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낮잠을 잠들었다 깨서 이 늙은 눈을 떠보니까 밤비에 갓핀 가지, 밤비에 갓핀 가지에 암향을 보내요. 은은한 매화향을 말하는 거거든요. 은은한 매화향기가 갓핀 가지 끝에 이렇게 어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적하게 낮잠 자다 일어났더니 매화가 보이고 은은한 향기가 이렇게 난 거겠죠? 아, 봄철을 아뢰누나. 봄이 왔음을 알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자신이 자연 속에서 사는 삶에 대한 만족감, 그러한 삶에 대한 지향을 나타내다가 마지막에 나 이렇게 평화롭고 아름답고 이런 자연에서 살고 있어 라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해지를 볼게요. 처음에 설명을 했듯이 박인무가 이덕형을 찾아가서 사제의 아름다운 경치, 그리고 그의 삶, 그런 자연 속에서 은거하는 아주 전형적인 양반 사대부의 삶에 대해서 노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관직을 떠나서 물러나서 사제를 가서 어버이를 모시고 자연에서 만족하며 살겠다라는 주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주제는 사제의 뛰어난 경관과 유유자적한 삶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크게 서본결로 굳이 정리를 하자면 정리할 수 있는데 서사가 벼슬에서 물러난까지 그 다음 부분에는 사제로 공간을 이동을 해서 그 사제의 아름다운 풍경을 묘사한 부분까지를 우리는 본사로 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결사 부분은 효 얘기 나오는 데서부터인데요. 내가 그런 초가집에서 효를 다하면서 자연 속에서 자연을 즐기며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그런 가치관이 많이 드러난 부분을 결사라고 볼 수 있어요. 사제곡에서 공간 이동의 의미, 그러니까 관직에서 물러나서 사제로 와서 자신의 가치관을 말하는 그런 구성의 의미에 대해서 정리가 되어 있어요. 단순한 공간 이동뿐만 아니라
효의 실천을 우선하는 삶, 그리고 중국 선현들이 은거하는 공간처럼 너무나 아름다운 자연이기 때문에 그러한 공간에 대한 자부심 혹은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간 이동이 삶의 지향까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설명이니까 읽어보시면 돼요. 한자어도 많고 다소 어려운 작품일 수 있는데 문제풀이 위주로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과 가치관, 표현 방법 위주로 정리를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고생하셨습니다.